세자가 위험해요. 전하의 자리를 늘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세자는 나의 착한 나의 자식이니라. 시아버지를 조종해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리게 한 여인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조의 총애를 무기 삼아 소현세자를 독살하고 그 아내 강빈까지 사지로 몰아넣은 조선 최고의 악녀 귀인 조씨, 권력을 위해 핏줄까지 도륙했던 그녀의 잔혹한 시나리오가 지금 펼쳐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궁궐의 한 구석, 재정궁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나인들의 목소리는 분주했습니다. 새벽 3시, 아직도 밝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여인들은 왕의 수라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죠. 그 많은 손길 가운데 한 명의 젊은 몸종이 무릎을 꿇고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씨였습니다. 조씨의 눈은 남달랐습니다. 다른 나인들이 일에만 집중할 때 그녀의 눈길은 항상 저 멀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난 조씨는 궁궐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날개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모두가 당연하게 지나치는 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조씨, 이 밥은 왜 아직도 덜 식혀있나? 전하께 드릴 수 없는 온기 아닌가? 한 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불평을 들었을 때 다른 나인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 나인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맞추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온돌의 열을 재조정했으니 이제 곧 적당한 온기가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온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조씨가 왕의 취향을 알고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나인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중심부, 창덕궁, 인조대왕의 침전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외형상으로만 그래 보였습니다. 왕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거든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지 이제 10수년, 인조는 여전히 밤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의 선왕들에게서 비난의 눈길이 내려오는 꿈 말입니다. 법통성, 정당성, 궁궐에 누구나 그 두 글자를 중얼거렸지만 인조 자신이 가장 크게 그 말에 묶여 있었습니다. 쿠데타로 왕이 된 자,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을 규정했습니다. 조석으로 드는 신하들의 청원서도 밤이 되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실수한다면, 만약 누군가 나를 몰아낸다면, 그런 불안이 마치 생명처럼 자신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인조는 깨어 있었습니다. 침상 위에 누워 천장의 문양을 세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번을 세었을까요? 손가락이 저릴 정도로 많이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인이 들어왔습니다. 수라를 들고 들어온 이 젊은 여인은 인조가 본 나인 중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의 궁녀들은 왕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예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나이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신중했고 그녀의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전하, 수라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도 다르게 들렸습니다. 다른 나인들처럼 작고 가녀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씨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 같은 깊이 말입니다. 인조는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음식을 받았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나인을 바라봤습니다. 조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 옆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아마도 정확히 셀 수 없을 만큼 길었을 겁니다. 너는 어느 집안의 딸인가? 비천한 양반가의 딸이옵니다. 전하,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전부의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어둠 속에서 자란 배경을 말했을 뿐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나왔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조 씨라 하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도 뭔가 있었습니다. 왕은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아다니는 광부처럼 왕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무언가를 캐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조 씨는 자주 왕의 침전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라를 들어갔고 나중에는 밤샘 시중을 들었습니다. 다른 나인들은 이를 이상하게 봤지만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왕의 총애는 말없이 모든 것을 정당화했으니까요. 조 씨는 왕의 불안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밤중에 화로 옆에서 몸을 떨고 있을 때 다른 나인들은 그것을 추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추위가 아니라 공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하, 저 밖에 찬바람이 심한가 봅니다. 제가 더 두꺼운 이불을 가져올까요? 하지만 인조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조 씨는 성급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기다렸습니다. 마치 낚시꾼이 고기가 물을 때를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신하들은 자꾸 나를 의심한다. 내가 진짜 왕인지 아니면 도적인지, 내 말이 옳은지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건지. 하루하루가 외로워. 조 씨, 누군가는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 순간 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우 은은한 미소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넓은 궁궐에, 이 거대한 한양 성 안에 전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의 밤을 지켜주고 전하의 외로움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저뿐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궁녀가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인조는 그것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왕은 누군가의 손을 잡음으로써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 씨는 더 이상 단순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귀인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궁중의 신분, 제도상 매우 높은 위치였습니다. 나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겨우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자신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왕이 그것을 원했으니까요. 아니, 더 정확히는 왕이 그것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인조는 조 씨의 존재로 인해 마침내 밤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좀 더 견딜 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 씨도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왕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조 씨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 만약 자신이 왕의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조 씨는 화로 옆에 앉아 자신의 뜨거운 야심을 손가락 위에서 부드럽게 식혀내렸습니다. 마치 진짜로 그것이 차가운 것인 양 아무도 느낄 수 없게 말입니다. 1645년 궁궐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뭔가 돌아왔습니다. 8년 전 청나라에 인질로 떠나갔던 소현세자가 마침내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의 궁궐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인조는 낮이고 밤이고 웃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 그것은 왕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인 조 씨는 그날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소현세자를 맞이하기 바빴으니까요. 방의 한 구석에 앉은 조 씨의 손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조 씨는 생각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세자였습니다.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자신의 아이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은, 인조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그의 걸음걸이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자신을 곁에 두고 사랑할까요?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소현세자라는 이름은 조 씨의 모든 꿈 위에 먹구름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조 씨는 인조의 침전에 나타났습니다. 왕은 여전히 흥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를 맞이한 후유증인가.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조 씨, 왔냐? 오늘은 무척 바빴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정말로 8년이 이렇게 길었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죄책감 아니면 미안함? 조 씨는 그것들을 민감하게 감지했습니다. 전하, 그 아드님을 배웁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8년의 세월이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나 봅니다. 그것은 무해해 보이는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 씨의 눈썹이 살짝 내려갔습니다. 다만 총나라의 문물이 참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군요. 세자께서 입으신 옷들도 모두 청나라 양식이었습니다. 혹시 전하께서 우려하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말입니다. 인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것은 조 씨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청나라에서 지낸 시간이 길었으니 물론이지요. 전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세자께서 물가 지신 물품들을 보니 어느 정도 재력을 모으신 듯했습니다. 혹시 청나라의 관료들과 무언가 밀약을 나누신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조 씨가 지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힐 듯 생생한 거짓이었습니다. 인조의 얼굴에 의심의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소현세자가 궁궐에 돌아온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불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매일같이 인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작은 의심을, 그것도 가장 그럴듯한 형태로 말입니다. 이틀 뒤 소현세자의 아내인 강빈이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강빈은 청나라의 귀족 가문에서 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아름다움을 넘어 그녀는 일종의 신비로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문물과 교양이 배어난 그 모습은 조선의 궁궐에서는 매우 이질적이었습니다. 조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 만난 것이 자신의 최악이었습니다. 조 씨는 생일 연회에서 강빈을 봤습니다. 세자빈 강 씨는 인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절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왕의 어머니나 될 여인에게 손아래의 관료처럼 절을 올리는 듯 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강빈 자신은 그것을 당연한 예의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조 씨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당연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이 땅의 불을 당연하게 여기듯이 말입니다. 조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깨어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검토했습니다. 강빈이 입은 옷, 강빈의 말투, 강빈의 움직임, 모든 것이 조 씨의 눈에는 인조에 대한 무시로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확신으로 보였습니다. 강빈은 이미 자신이 다음 왕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 씨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현 세자는 인조에게 청나라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선물했습니다. 그 중에는 청나라의 신기한 물건들도 있었고 서양에서 건너온 망원경도 있었습니다. 인조는 그것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청나라에 가서 완전히 달라졌군.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나? 그 불안의 목소리는 조 씨의 귀에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빈이 가져온 물건들 중에 조선의 법도와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청나라의 풍습으로 만든 옷들, 조선에서 볼 수 없는 장식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강빈의 당당한 행동거지들 말입니다. 그때 조 씨가 나타났습니다. 전하, 한 가지 근심되는 것이 있어서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인조는 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자께서 청나라에서 돌아오신 것은 참으로 다행이옵니다만 세자빈의 행동이 모두 청나라의 풍습만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혹시 세자께서 청나라의 영향 아래 있으신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단 말인가? 그리고 세자께서 모아오신 물품의 수량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8년의 인질 생활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청나라와 무언가 약속을 나누신 것은 아닐까요? 그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국가를 팔아먹고 있다는 의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 씨는 그것을 매우 신중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도 그것을 믿고 싶지 않지만 충신의 도리상 말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밤 인조는 또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라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 그가 정말로 자신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이미 청나라의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강빈은, 그 여인은 정말로 세자빈으로서 합당한 품성을 갖추고 있는 걸까요? 조 씨는 인조의 침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도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인조의 발걸음이 조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로를 피우고 차를 다리고 자신의 얼굴에 걱정의 표정을 띠고 말합니다. 전하께 무엇이 걱정되시나요? 나의 아들이 정말로 나의 아들일까? 아니면 청나라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걸까? 조 씨는 인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조의 불안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세자께서 변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혹시 세자께서 청나라의 힘을 믿고 그것을 우리 조선에 이용하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요? 8년간 볼모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의 속성을 깨달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 씨는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말을 하기 전에 확신을 얻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자빈께서 청나라의 귀족이라는 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그들이 연합하여 전하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인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 씨의 말은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조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을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쿠데타로 왕이 된 자가 또 다른 쿠데타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조 씨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전하, 만약 지금 움직이신다면 세자께서 반란이라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자의 모든 움직임을 살펴보세요.
그들이 어떤 신하들과 만나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전하께서는 명분을 가지고 행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귀에는 지혜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궁궐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변한 것은 없는데 모든 것이 변한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아니라 경계하는 왕의 눈이 되었습니다. 세자는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천천히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변해갔으니까요. 조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빠른 칼은 소리를 내지만 느린 칼은 누군가 죽어야 피가 흐르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 씨의 독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밤이 올 때마다 조 씨는 인조의 침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의심을 심어 놓았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것들 말입니다. 전하, 세자께서 어제 대신들과 밀담을 나누고 계셨던데 혹시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세자빈께서 입고 오신 청나라 옷, 그것이 단순한 의상일까요? 아니면 청나라와의 연결을 나타내는 신호는 아닐까요? 세자께서 모아오신 서양의 물건들, 혹시 그것이 무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의심의 씨앗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자라나는 방식은 무섭습니다. 물을 주지 않아도 빛이 내립니다. 햇빛이 없어도 달이 비칩니다. 그렇게 의심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조는 의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쿠데타로 왕이 된 자가 지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조 씨는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약한 부위를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조의 눈에 비친 세자의 모습은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미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은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결국 적개심으로 변했습니다. 소현세자는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사랑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명확해져갔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기만 했습니다. 강비는 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귀족가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궁중의 음모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함으로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께 우리가 무엇을 하셨기에 전하께서 이토록 의심하시는 걸까요? 세자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청나라의 신문물을 배워와서 조선을 발전시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신으로 받아들여지다니요. 조 씨는 궁궐의 다른 곳에서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프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신하들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들,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리는 것이 죄송하오나 세자께서 청나라와 무언가 음모를 꾸미시는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대감님들은 모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인이 이런 심각한 말을 하다니 그들은 귀인의 말을 왕에게 보고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동은 결국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조의 앞에 계속 보고들이 올라왔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세자빈이 외국 물품을 숨기고 있다는 것, 세자가 신하들과 비밀스러운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신문했습니다. 인조는 자신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죽고 난 뒤 세자가 청나라에 항복한다면 조선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반정으로 얻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면 왕의 마음은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조 씨는 매일 밤 인조의 침전에서
그의 불안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자극했습니다. 전하, 혹시 세자께서 제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자께서 자식이 없다면 다음 세대는 누가 될까요? 전하, 왕의 자리는 위험한 것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하, 저는 전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세자께서 전하를 사랑하는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조 씨의 말은 마치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인조는 점점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645년의 가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세자는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의심이 몸과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그와 강비는 매일 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의심 앞에서는 모든 행동이 의심으로만 보입니다. 말도 의심입니다. 침묵도 의심입니다. 강비는 세자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자신이 이미 적이었으니까요. 1645년 6월, 세자는 병석에 누웠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의관들은 돌고래 손가락 일부를 잃어가며 원인을 파악하려 했지만 병의 정체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세자의 몸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고열, 경련, 그리고 검은 혈액. 의관 이영익이 세자를 진료했습니다. 이 의관은 놀랍게도 조 씨의 친정집을 자주 드나들던 자였습니다. 궁궐의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은 의관이었으니까요. 세자는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인조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지 못했습니다. 조 씨의 말이 그의 발을 묶었으니까요. 전하, 세자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전하께서 세자를 죽이도록 명령하신다면 세자는 아버지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닐까요? 조 씨는 인조의 곁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세자께서 죽으신다면 신하들은 누구 때문에 세자가 죽었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독을 먹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전하의 왕통은 뜬달 것입니다. 인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혼자 죽어갔습니다. 며칠 뒤 소현 세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25살이었습니다.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비극이었습니다. 세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궁녀들의 비명 소리가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엇이 이럴 수가. 세자의 온몸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과 귀, 코에서는 검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독에 중독 사당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중독으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인조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궁궐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자는 독살당했다. 그리고 모든 손가락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귀인 조 씨를 말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의관 이영익은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세자의 음식에 독을 타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황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당당했습니다. 세자의 장례식에서도 조 씨는 인조의 곁에 있었습니다. 마치 충신처럼, 마치 슬픔에 잠긴 후궁처럼 말입니다. 세자의 죽음은 궁궐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조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을 의심했다. 내 아들을 죽게 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인조는 세자의 죽음 이후로 더욱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음모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하들의 말도
다른 아들들의 행동도, 자신의 그림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그런 인조의 곁에서 더욱 큰 권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영혼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세자의 영혼이 아직 궁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한 맺힌 목소리가 밤마다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죽었으니 이제 끝일 줄 알았을까요? 조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세자의 죽음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강비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비는 조 씨가 예상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강비는 단순히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청나라의 귀족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을 수 있었고 정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무고함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자가 죽은 이후로 강비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언가 다른 손이 자신과 세자의 관계를 찢어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비는 신하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인 조 씨의 권력이 너무 컸으니까요. 조 씨는 강빈을 관찰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를 찾아가는지 모두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조 씨 편이었습니다. 기회는 갑자기 왔습니다. 인조의 수라상에 무언가가 들려왔습니다. 전복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전복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올렸을까요? 궁궐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준비했습니다. 조 씨는 인조의 곁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하, 전하. 인조는 전복구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재빨리 그것을 떨어뜨렸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조 씨는 비극적인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강빈의 지시입니다. 전하께 독이 든 음식을 올려서 전하를 죽이고 제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는 음모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인조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죽음도, 며느리에 대한 의심도, 그리고 자신이 약한 남자라는 것도 말입니다. 인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빈을 잡아라. 강빈은 갑자기 잡혀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하, 제가 무엇을 했기에 제 아들을 저주했습니까? 제 남편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전하. 저는 무고합니다. 저는 진짜로 무고합니다. 강비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힘이 없었습니다. 의심 앞에서는 모든 진실이 거짓처럼 보입니다. 인조는 강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 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 씨의 눈에서 승리의 빛을 읽었습니다. 비록 조 씨의 입가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전하, 세자빈의 죄상이 이토록 명백한데 어떻게 처단하실 것입니까?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강빈이 독을 탔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조 씨의 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조는 사약을 내렸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역 세자빈이 사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강빈은 사약을 받기 전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가요? 제가 언제 전하를 대항했습니까? 제가 언제 조선의 법을 어겼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처럼 강빈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 씨는 감옥 창살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은은하지만 확실한 미소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결한 척 해봐야 내 손바닥 아니다. 조 씨의 마음속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빈의 죽음 이후로 조 씨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빈이 죽었으니 이제 끝일 줄 알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강빈이 남긴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인조의 친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히 무고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정치도 어떤 음모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태어나 있었을 뿐입니다. 조 씨는 생각했습니다. 뿌리를 뽑아야 싹이 나지 않는 법이다. 강빈의 아들들은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왕에 대해 복수심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중에는 그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조 씨는 인조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뭔 소리를 하는가? 저 아이들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죽인 전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은 신하 중에서 저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반란의 싹이 될 수 있습니다. 인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동의를 의미했습니다. 강빈의 아들들은 제주도로 유배 보내졌습니다. 제주도라는 것은 사실상 죽음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은 유배지 중 가장 먼 곳이었고 가장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3명의 어린 아이들은 제주도의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나이를 명시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 나이의 말입니다. 궁궐의 여인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 씨를 두려워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권력에 만족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궁극의 목표였습니다. 인조는 노황해졌습니다. 아들의 죽음, 며느리의 죽음, 손자들의 죽음, 모든 일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조 씨는 인조의 침전에서 노쇠해가는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저는 언제나 전하와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인조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조 씨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1650년, 인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70살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의심과 불안 속에 살아온 왕의 마음은 죽음으로써만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조의 죽음과 함께 조 씨의 천하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효종은 인조의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효종은 처음부터 조 씨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증오했습니다. 효종이 권력을 잡자 궁궐의 나인들이 포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 씨에게 원한을 품었던 나인들, 그리고 조 씨의 권력에 눌렸던 여인들 말입니다. 그들이 고발한 것은 당시 궁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조 씨가 궁궐 여기저기에 흉측한 물건들을 묻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효종의 명령에 따라 궁궐의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들은 모두 사람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사람 모양의 인형들, 그리고 부적들. 저 여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궁궐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조 씨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효종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오. 나를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이오.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그것들은 조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준비한 저주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조 씨는 더 이상 후원자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죽었고 효종은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신하들은 자신의 몰락을 보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한 구석에 가두어졌습니다. 화려했던 금박 저고리는 벗겨졌습니다. 대신 거친 소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푸른 빛의 옥색이었습니다. 인조를 위한 복장이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복장이 되었습니다. 1651년 귀인 조 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죄인이 영문 모를 죄로 인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왕의 명으로 이 사약을 내린다. 마시고 죄를 뉘우치라. 조 씨는 사약잔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무게 말입니다. 그 순간 조 씨의 눈에 광기가 떠올랐습니다. 효종, 그녀가 외쳤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모든 일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느냐? 알아두거라. 모든 죽음은, 모든 고통은 너희 왕실이 만든 것이다. 내가 살인을 했다면 너희는 무엇이냐? 무고한 세자를 죽이고, 무고한 며느리를 죽이고, 무고한 아이들을 죽인 너희는 무엇이냐? 조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내가 저주했다고. 맞다. 나는 저주한다. 이 왕실이 영원히 저주받기를, 너희가 흘린 피로 인해 영원히 죽음 속에서 살기를. 조 씨는 사약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주하며 죽겠다. 그리고 사약을 마셨습니다. 조 씨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저주를 외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말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조선 최악의 악녀로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패빈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치호도 없었습니다. 단지 버려진 여인으로만 남겨졌습니다. 멀리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지만 궁궐의 바람은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경복궁의 찬바람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저주가 섞여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욕망은 달콤했습니다. 권력은 황홀했습니다. 왕의 사랑도 궁궐의 영광도 모두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 저주, 영원한 망각, 한 여인의 처절한 파멸,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한 인간의 최후. 여러분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의 눈이 먼 약한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악녀였을까요? 혹은 왕실의 음모 속에서 희생된 한 명의 피해자였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